네, 안녕하세요. 성공초별 시작 답정보센터 이남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유진입니다. 네, 요즘 날이 많이 더워지면서 자연스럽게 여름 휴가 떠올리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하반기 합격 공채를 앞두고 이제 취업 불안감 때문에 오늘도 짐을 바리바리 싸들고 가는 취준생분들이 많을 텐데 이런 분들한테는 이 여름 휴가가 정말 그림의 떡일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취준생들 역시 지금이 가장 중요한 때라는 걸 알기 때문에 조금 더 달콤한 휴가를 포기하고 취업 준비에 몰두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이번 여름을 좀 어떻게 보내냐에 따라서 하반기 결과도 달라질 것 같습니다. 네. 자, 휴가의 즐거움은 정말로 잠시 미뤄뒀지만 마음이 흐트러질 때면 저희 잡정보센터를 시청하시면서 그동안 좀 흐트러졌던 마음을 다잡아보면서 따끔한 충고와 조언을 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오늘 알찬 정보를 준비해봤습니다. 수요일 잡정보센터 지금 출발해보겠습니다. 네, 채용 공고가 뜬 후에 전략을 짜면 늦습니다. 채용 공고가 뜨기 전에 미리미리 전략을 세워야겠죠. 전문가들의 날카로운 시선으로 하반기 공채를 대비하는 잡정보센터 특집 여름날의 기적 시즌3 시간입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삼성 계열사 합격 전략에 대해서 짚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인문계열 지원자들의 자소서 전략에 대해서 진행해 볼 예정입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은 환한 미소 뒤에 사이다 같은 발언을 해주시는 네. 분입니다. 더 빅스터디의 정주원 강사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저희가 앞서서 좀 여름 휴가 얘기를 해봤었는데 혹시 주원 쌤도 여름 휴가를 다녀오셨는지 아니면 좀 계획이 있습니까? 제가 그 회사를 그만두고 이제 창업을 한 이후로는 여름 휴가를 한 번도 갔다 온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하고 또 같이 하는 부분들도 있고 네. 제 개인적인 업무도 있다 보니까 휴가를 거의 안 가고 있습니다. 네. 제가 괜한 질문 말씀하시면서 더 네. 슬프신 슬프지 것 않습니다. 같아요. 슬프지 않습니다. 여러분 취준생 뭐 죄인 아니거든요. 네, 같이 뭐 괜찮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네. 이 하반기가 끝나고 다녀오시나요, 혹시? 거의 못 갔던 것 같습니다. 가끔 저는 사실 저보다는 저희 와이프 일정 맞춰가지고요. 네, 따라가는 상태고요. 뭐 대부분 갔을 때가 저는 2월 달쯤에 갔던 것 같아요. 2월쯤에. 예, 시즌 상반기가 하반기 대비해서 조금 더 여유가 있다 보니까 상반기 시즌에 맞춰가지고 직전에 좀 여행을 갔다 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힘내시고요. 네. 됐습니다. 네, 아직 즐겁습니다. 멀었네요, 2월이면. 네, 조금 더 힘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원쌤이 지금 이렇게 온화한 웃음을 짓고 계시지만 좀 취준생들에게 조언을 해주실 때는 정말 사이다 같은 한 방을 주시는 분이신데요. 네. 오늘도 우리 취준생들을 위해서 시원하게 합격 전략을 짚어주시리라고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먼저 오늘의 삼성 자소서 합격 전략을 낱낱이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지원자들이 조금 가장 어려워하는 전형이 자소서고 굉장히 까다로우면서도 시간도 많이 잡아먹거든요. 삼성의 자소서 난이도는 좀 어떤 편인가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삼성의 난이도는 한 중간 정도 된다고 저는 중간 생각을 정도요? 하고 네. 있습니다. 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냐면요. 삼성이 지금 물어보고 있는 항목들 총 4개 정도의 항목을 물어보고 있는데요. 그것들을 분석을 해보면은 직종에 대한 로열티, 그다음에 가치관, 그다음에 통찰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 그다음에 직무 경험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크게 물어보고 있는 것들을 보면은 경험 중심의 자소서라기보다는 생각 중심의 자소서라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이게 보면은 삼성의 자소서를 기본적인 판으로 좀 만들어 놓으시면요. 다른 자소서를 충분히 좀 대비할 수 있는 기본 교과서적인 부분을 좀 가지고 있어요. 네. 네, 여러분들이 오늘 삼성의 자소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총괄적으로 봤을 때 자소서를 작성할 때는 한 개 항목을 보고 그냥 경험을 넣겠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자소서 쓰지 마시고요. 전체 1번부터 4번까지 항목을 뭉쳐보세요. 따로 떼서 보지 마시고요. 뭉쳐서 한번 보시면서 1번에서 보려고 하는 것과 2번, 3번, 4번에서 보려고 하는 것들이 어떤 유기성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한 명의 인재를 보려고 하는지, 삼성에서 포커싱하고 있는 부분들이 어떤 것인지를 좀 정확하게 보시면서 자소서를 썼으면 좋겠어요. 그냥 경험을 넣어야겠다. 나는 인턴 경험이 있으니까 이걸 어디에 넣을지 찾지 마시고요. 삼성 인사부가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항목들을 만들었을까를 고민하시고 거기에 대한 컨셉을 잡고 좀 작성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전반적으로 좀 컨셉을 잘 잡고 기준을 잘 잡고 작성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구체적으로 좀 어떤 자소서 항목들이 있는지부터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신세미 캐스터가 소개해 주시죠. 네, 올 상반기 삼성그룹의 자소서 항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항목으로는 삼성기업에 지원한 이유와 입사 후 회사에서 이루고 싶은 꿈을 기술하십시오. 이런 항목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본인의 성장 과정을 간략히 기술하되
현재 자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건, 인물 등을 포함해서 기술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작품 속 가상인물도 가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항목은 최근 사회 이슈 중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한 가지를 선택하고 이에 관해 자신의 견해를 기술하는 항목까지 나왔습니다. 이렇게 1번부터 3번까지의 항목은 삼성그룹에서 공통적으로 진행이 됐는데요. 하지만 이번 하반기에 4번 항목이 추가된 곳이 있습니다. 몇몇 계열사에서 추가가 됐는데요. 이 중에 이번 주에 짚어봤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4번 항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행동 가치, 전문성과 책임감, 열정, 실행력, 공유와 협업에 비춰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사례와 함께 기술하는 내용이 출제가 됐습니다. 이럴 때 과연 합격률을 높이는 자소서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지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신소혜 캐스터와 함께 1, 2, 3번 삼성 계열사 공통 항목부터 4번 이제 특정 계열사에서 추가한 항목까지 한번 저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게 자소서 항목을 보면은 글자 수가 뭐 1000자면 1000자, 1500자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이거를 꽉꽉 채워서 막 999자까지 채우는 게 나을지 아니면 적당하게 7, 800자에서 간략하게 마무리하는 게 좋을지 좀 궁금해하거든요. 어떤 게 더 좋습니까? 일단은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회사에 대한 로열티, 열정을 보여주는 기본적인 것은 바이트 수를 꽉 채우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도 그런 것 같아요. 제 인사부 경험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의 자소서를 저희가 출력하지는 않아요. 출력을 하면은 개인정보를 분실할 수도 있고 점수를 매기기도 상당히 어렵죠. 여러분 캠리 가서 기업에서 저희는 여러분의 자소서를 출력합니다 하면 거짓말이에요. 그 회사는 아마 자소서를 안 보는 회사일 거예요. 출력을 못 하거든요. 출력하는 시간 오래 걸릴 거고요. 근데 출력을 안 하게 되면은 여러분이 썼던 그 화면이 저희들한테 노출이 되죠. 그리고 총 바이트 수가 뜬단 말이에요. 근데 요구하는 바이트에 비해서 너무 많이 차이가 나면은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우리 회사에 자소서를 미리 작성했다거나 우리 회사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고 쓴 것이 아니구나. 그냥 지원을 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너무 바이트 수가 차이가 좀 많이 나게 되면은 감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선입관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급적이면은 한 80% 정도의 바이트는 좀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좀 정성적인 측면에서 평가를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글자 수를 채운다는 게. 그래서 좀 웬만하면 글자 수를 채워주시는 게 좋겠지만 또 글자 수가 많은 항목이 그만큼 좀 더 중요하다고도 볼 수가 있을까요? 글자 수가 많은 항목이 아무래도 조금 더 중요하겠는데 제가 학생들한테 그런 이야기해요. 너는 만화책이랑 소설책이 있으면 어떤 거 볼래? 라고 물어보면 만화책을 먼저 보게 된다고 대부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인담자도 글자 수가 긴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눈에는 사실 짧은 것이 더 많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짧은 것이 사실 쓰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자 수가 많다고 해서 엄청나게 중요한 거니까 좀 더 힘을 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보다는 글자 수에 대해서도 왜를 생각해 보시는 거죠.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글자 수를 세팅을 했을까 생각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삼성 자소서를 한번 분석을 해보면은 1번 항목 같은 경우에는 700자, 그다음에 2번 항목은 1,500자, 3번 항목 1,000자, 4번 항목 1,000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인사 담당자가 이제 자소서를 구성을 할 때 500자에서 700자 정도가 한 개의 사건, 한 개의 스토리를 쓸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소서 항목을 보시고 글자 수를 봐서 이게 몇 자인지 그러면은 인사 담당자가 요구하는 항목의 글자 수, 항목의 사건 수가 몇 개인지 좀 세팅을 하고 썼으면 좋겠고요. 삼성 1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원 동기와 포부를 같이 물어보고 있는데 500자거든요. 여기에는 경험을 쓰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많은 욕심을 부려가지고 나의 경험을 나열하겠다는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같은 경우에 지금 1,500자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가치관, 인성에 관련된 질문인데 여기는 2개 정도의 경험을 쓰시고 그것들을 좀 통과할 수 있는 나의 특징, 강점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항목 같은 경우에는 한 개 이슈에 대해서 좀 깊은 이야기를 좀 하면서요. 나중에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요. 우리 사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거기에 관련돼 있는 내가 생각하는 지원한 직종과 직무의 연결고리를 조금 만들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글자 수가 많고 적고 뭐 중요도에 조금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쨌든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더 주목해 주셨으면 하고요. 자, 저희가 이제 하나하나 상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이
지원 동기와 포부를 작성하라 이런 항목인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좀 많은 욕심을 부리지 말고 경험을 나열하는 것은 좀 지양해라 이렇게 하셨거든요. 좀 더 자세히 1번 항목을 쓰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제가 삼성을 저도 지원을 했었고요. 네. 합격을 했었는데 네. 네, 죄송합니다. 삼성 저희가 이제 지원할 때는 보면은 외국에 갔을 때 그 타임스퀘어 봤는데 삼성 제품이 이렇게 광고가 되어 있는 것들을 보면서 프라이드를 느꼈다를 저 때는 그걸 되게 많이 썼어요. 네, 그리고 요즘 친구들 보면 삼성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 그 방향들을 보면서 그런 것들이 나의 가치관과 삼성의 가치관이 맞기 때문에 혹은 삼성이 성장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나도 그곳에서 성장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쓰는데 여러분들 그것만 안 쓰면 1번 항목은 성공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그것만 안 쓰면 그것만 안 쓰면 돼요. 어. 그러니까 너무 많은 친구들이 그런 쪽으로 스토리를 잡다 보니까 인담자가 그걸 보면서 이 친구도 그냥 다른 인재가 아니라 그냥 똑같은 친구. 똑같구나. 네, 삼성에 대해서 큰 고민을 해보고 거기에서 내가 어떠한 사람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큰 고민하는 친구가 아니라 그냥 지원을 한 친구구나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지원하실 때 그 부분을 너무 보여주지 않도록 좀 버리려고, 그러니까 그거는 안 쓰겠다고 아예 지우고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삼성에 대한 로열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에서 삼성 붙어놓고 우는 친구 없단 말이에요. 삼성 붙으면 다 기분 좋단 말이에요. 그렇죠. 삼성 붙으면 안 가는 친구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삼성 입장에서는 삼성 기업에 대한 로열티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렇게 안 중요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삼성에 대한 그런 로열티, 나는 삼성이기 때문에 뭐 가겠다 이런 이야기 아니라 삼성이 왜 나를 뽑아야 되는 이야기를 지원 동기에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주원 쌤이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삼성을 합격하셨던 경험이 있으니까 좀 더 이렇게 합격 네. 전략을 부르는 1번을 작성하는 비법 같은 게 좀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원 동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일단 자소서 한번 볼게요. 삼성 1번 항목을 정확히 보시면은 지원 동기와 포부를 따로 묻고 있는 게 아닙니다. 같이 묻고 있습니다. 네. 어떤 기업은 지원 동기 따로 물어보고 포부를 따로 물어보고 있거든요. 삼성 같은 경우에는 같이 물어보고 있단 말이에요. 왜 같이 물어보고 있을까? 그리고 500자라고 하는 거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삼성의 지원 동기는 여러분 삼성이란 곳이 아니라 이 업종에 왜 지원했는지를 한 40% 정도 분량으로 조금 쓰시고요. 그 다음에 포부, 내가 그 업종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그러한 역할들을 삼성에서 어떻게 적극적으로 하겠다를 좀 썼으면 좋겠어요. 많은 친구들이 포부를 작성할 때 보면은 그냥 일반적인 자세를 되게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을 잘하는 직원이 되겠습니다. 열심히 배움에 임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쓰는데 포부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삼성 땡땡 부분에서 우리가 어떠한 전략을 취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그 전략을 취하는 것들을 좀 제안해주는 느낌, 제안서를 쓰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 부분을 왜 진행을 해야 되고 그 부분을 진행함에 있어서 내가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조금 적극적으로 썼으면 좋겠어요. 지원 동기와 포부가 유기성을 갖춘 상태에서 포부가 상당히 좀 적극적으로 썼으면 좋겠는데요. 네.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린다면은 뭐 삼성생명이라고 이야기하면은 내가 생각하는 지원 동기에서는 내가 생각하는 삼성생명, 그러니까 보험회사의 역할이 어떤 것인지를 조금 정의를 한번 내려보시고요. 그다음에 그러한 정의를 우리가 수행하기 위해서는 보상을 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우리 고객들의 믿음이 필요하고 그 믿음을 리스크 관리가 상당히 중요한데 나는 그 리스크 관리에서 어떤 특화되어 있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를 이야기를 끌어내시고요. 그다음에 그러한 리스크 관리에 대한 것들이 앞으로 지금 데이터 테크놀로지가 되게 중요하다 보니까 DT가 중요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사업이 진행이 될 거고 단순히 보상 업무에서 아니라 삼성이 이제 예방 업무도 상당히 중요한 것들이 될 거는데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역량을 갖추도록 노력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좀 유기적으로 그리고 단순하게 자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좀 전략을 현 상황을 좀 정확하게 이야기하시면서 이야기를 좀 끌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 지원 동기를 묻는 1번 항목이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보자면 이게 단순히 어떤 삼성의 업황을 분석을 해서 이거에 대한 뭐 분석을 하는 것보다 왜냐면 삼성도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분석한 거는 당연히 본인들이 더 잘 알고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 좀 대책을 제시해 주는 게 더 좋은 편인가요? 이게 아무리 좀 허술한 대책이더라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신입 사원들한테 정말 대단한 역량을 바라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 정답을 우리 삼성에서 생각하지 못한 것들, 대단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를 삼성에서 바라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야기하는 수준은 사실은 현직자 입장에서 상당히 낮은 수준이에요. 근데 그걸 통해서 정답을 알려고 내가 해결책을 이야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나의 관심사를 정도 보여준다는 생각으로 분석하세요. 그리고 그 분석이 틀려도 괜찮습니다. 틀린 거를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분석하려고 하는 자세 그리고 그것들의 방향 자체가 상당히 어떤 친구인지 각도를 보려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면접에서도 마찬가지고 자소서 마찬가지 틀린 거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요. 그냥 그거에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분석 툴
본인이 보고 있는 눈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어서 또 이번 항목의 전략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장 과정을 써야 하는 항목이고요. 1,500자로 좀 장문을 써야 하는데요. 네. 지원자들이 이렇게 지원 동기 못지않게 이렇게 성장 과정을 쓰는데 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조원쌤, 좀 어떤 식으로 작성을 하면 좀 좋을까요? 제가 학생들한테 이야기할 때 네 이야기를 좀 썼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장 과정이라고 하면 친구들이 세팅을 해요. 소통, 나눔, 열정, 창의 그런 모습들을 되게 세팅을 하고 있는데 물론 삼성이든 어떠한 기업이든 다 그런 역량을 갖추고 있는 친구,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있는 친구를 원하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면접을 여러분 자소가 붙고 인적성을 붙게 되면 면접을 봐야 되는데 면접에서 기본적인 자료가 여러분의 이력서, 그 다음에 자소서가 되는데요. 이력서와 자소서에 나와 있는 사람이 매칭이 또 안 되고, 그 다음에 자소서에 적혀 있는 사람이 면접장에 왔는데 다른 사람이 왔단 말이에요. 상당히 진취적이고 리더십 있는 친구라고 봤는데 보인단 말이에요. 야, 이 친구가 실제로 그런 친구가 아니라 상당히 좀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인데 그렇게 썼구나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새로운 검증을 해야 되죠.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압박 면접이라는 느낌이 되게 많이 들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자소서 쓸 때 어떤 삼성에서 원하는 인재상이 이런 거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써야겠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쓰기 전에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떠한 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 무엇인가? 제가 학생들 정말 많이 만나는데 보면은 다 가지고 있는 강점이 있어요. 되게 반짝이는 게 있거든요. 그 반짝임이 무엇인지 먼저 발견을 하시고요. 그 발견한 것들 중에서 기업에서 이런 것들을 좀 원하지 않을까 싶은 것들을 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말처럼 느껴지지만 여러분들은 뭐냐면은 좋아하는 인재를 먼저 세팅을 하시고 거기에 여러분을 맞춰서 쓴단 말이에요. 경험 자체가 그러한 요소를 갖추고 있지 않는데도 억지로 역량을 끌고 와서 붙여서 쓰시는데 그렇게 쓰지 마시고 나를 먼저 보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들을 정리를 하신 다음에 그런 강점들 중에서 기업에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좀 정확하게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사람을 채용을 할 때는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계, 회사에서 적응을 잘 할 수 있는가를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직무적인 역량을 충분히 잘 수행할 수 있을까를 본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걸 좀 잘 봤으면 좋겠어요. 직무적인 부분에서 내가 꼼꼼한 거, 상당히 또 그리고 비판적인 눈을 가지고 있는 거, 그거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그런 것도 안 쓰고 그냥 관계적인 부분만 쓴단 말이에요. 소통을 잘하고 나눔. 근데 여러분 나눔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나눔이 그렇게 중요하면은 여러분 NGO 가셔야죠. 삼성 가는 게 아니라. 삼성은 영업을 위한 조직이고요. 삼성은 이익을 내는 거죠. 이익을 통해서 영속하는 게 삼성의 목표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익을 어떻게 내줄 수 있을까? 이익을 내줄 수 있는 기본적인 자세가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을까?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도 해보시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시고 그거에 세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번 항목을 보면은 작품 속 가상 인물도 선정이 가능하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차코치님은 이 함정에 빠지지 말라고 했거든요. 주원 쌤은 좀 어떤 입장이신가요? 저도 차코치님 정말 좋아하고요. 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말에 꽂혀가지고 막 소설을 끌고 와서 차용을 해서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도 있고 영화에 있는 것들을 막 찾아요. 어제 저희 친구도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책 좀 많이 봐야겠다. 그러니까 책을 많이 봐가지고 어떻게 설득을 하고 전달하는지에 대해서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책을 통해서 그냥 가치관을 그냥 한번 정립하겠다는 게 아니라 거기 인물들을 좀 분석해서 써야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아니죠. 그러니까 많은 친구들이 직접 경험했던 것만 쓰려고 하니까 삼성 인사 담당자들이 경험했던 것만 쓰는 것이 아니라 자소서는 경험만 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본 것, 여러분이 느낀 것들도 써도 된다는 것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가상의 인물을 써도 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가상의 인물을 쓰라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네. 여러분들 거기에 대해서 그건 가이드가 아니니까 그냥 이렇게도 넓게 쓸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받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주원 쌤이 하신 얘기를 들으면 본인이 어떤 인물인지 조금 더 파악하고 자신만의 강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파악해서 본인의 이야기를 쓰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번 항목 자체가 자신한테 영향을 준 인물이나 그런 걸 쓰라고 하다 보니까 자칫하면 이 본인의 이야기가 묻힐 수 있거든요. 그 영향을 준 인물 때문에 이번을 쓰는데 좀 스킬 같은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더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은 2번을 쓰실 때 여러분 1,500자예요. 그럼 1,500자는 세팅을 정확하게 좀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두 가지식으로 쓰시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가치관 혹은 나의 강점, 내 삶을 통괄하고 있는 어떠한 것이 무엇이다라고 이야기를 먼저 하시고요. 그 다음에 내가 그런 것들을 갖추게 됐던 계기, 그 계기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누군가가 했던 행동을 보면서 느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제가 직접 내가 어떤 행위를 하면서 혼나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첫 번째는 내가 가지고 있는 통과라는 나의 이미지, 나의 강점, 나의 가치관을 쓰시고 그 다음에 그것들이 발생했던 계기를 쓰시고 그 다음 밑에는 그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내가 발휘했던 경험을 쓰는 것들. 그래서 3단계로 이렇게
가면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액자 형식인 거죠. 그러니까 나는 어떤 사람입니다. 전체를 보여주고 그런 것들이 왜 만들어졌는지, 그다음에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발휘했는지를 이렇게 좀 보여주는 방식이 가장 쉬운 방법이고요.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 자오서는 방법이 없어요. 사실 상관없어요. 저는 학생들한테 시를 써도 된다고 이야기해요. 예. 다만 조심스럽습니다. 시를 쓰는 친구들은 약간 배수의 진을 치고 쓰는 건데요. 제가 이제 기업은행에 있으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자소서가 김춘수님의 꽃을 이렇게 조금 바꿔서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업은행이 나를 불러줬을 때 나는 한 명의 존재가 되었다. 그만큼 기업은행이 나에게 되게 소중한 곳이다. 네. 그리고 그 이유를 이렇게 썼었는데 네.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 혹시 합격하셨나요? 예, 합격시켰습니다. 오. 예, 최종 합격도 행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와. 그만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예, 되게 그렇게 썼던 친구를 보면서 아 다르구나. 이 친구가 얼마나 우리 회사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을까. 얼마나 이 친구는 삶에 대해서 이런 부분도 존재에 대한 것들 생각을 많이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 친구 색깔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보면 자소서 색깔이 없단 말이에요. 이번 같은 경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색깔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경험에서의 역량, 경험에서 가지고 있는 가치 이런 것들은 사실 여러분이 경험이 기술서만 보면 안단 말이에요. 삼성을 지원할 때 여러분 경험 쓰잖아요. 그리고 이력서 쓰잖아요. 그거 보면 이 친구가 우리 산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구나. 혹은 삼성에 대해서 관련된 경험을 갖추고 있구나. 어떤 걸 했겠지 추측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추측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경험을 다시 이번에 또 쓴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게 듣고 싶은 게 아니라 자소서 역할이 있단 말이에요. 경험에서 볼 수 없는 것들, 경험에서 쓸 수 없는 것들, 그 친구가 그 경험을 어떠한 각도로, 어떠한 노력으로, 어떠한 생각으로 했는지 왜인 거죠. 그것들을 써야 되는데 여러분 자소서 보면은 경험을 임팩트를 주려고 되게 힘을 준단 말이에요. 그렇게 좀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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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를 해보자면 좀 두 갈식으로 앞부분에 나의 가치관을 좀 치고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 가치관을 갖게 된 계기를 적어주고 그다음에 이게 어떻게 발휘하게 됐는지 내용을 좀 차근차근 적어주면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이제 좀 3번 항목을 보면 3번 항목은 최근 사회 이슈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한 가지를 선택하고 이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기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적혀 있고요. 이 네. 3번 항목 같은 경우에는 나의 관심 분야와 통찰력을 묻는 항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좀 취준생들이 아이템을 선정하는 것부터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인데요. 좀 어떤 식으로 접근하면 좀 좋을까요? 정말 많이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지원하는 직종과 직무에 어떤 이슈를 맞춰내는 것이 가장 좋을까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삼성 자소서 항목은 제가 보기에는 아까 중간이라고 했던 이유가 그러니까 전체 항목 자체는 되게 기본적인 항목인데 3번이라는 이 항목 때문에 좀 난이도가 올라가서 중간이라고 말씀을 드린 네. 건데요. 되게 힘들어하는데 여러분들 제가 보기에는 저희가 이제 그동안 합격했던 친구들 데이터를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스펙인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스펙을 갖추고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자소서를 이렇게 삼성은 좀 많이 보더라고요. 삼성을 이렇게 합격한 친구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꼭 직무와 직종에 맞춰서 써야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험회사를 지원한다고 하면은 손익과 관련돼 있는 4차 손익이랑 관련돼 있는 사고율,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의 사망률, 그래서 뭐 노령화 이런 것들을 꼭 써야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뭐 물류에서 말하면 삼성물산이라고 이야기하면 뭐 트럼프노믹스나 보호무역 이런 것들을 꼭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하는 가까운 것들이 있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임무는 제가 보기에는 IT예요. IT가 우리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으니까 그런 IT적인 요소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그러한 요소들이 내 삶에 그리고 우리 직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좀 끌어냈으면 좋겠어요. 가까운 거에서 우리 직무로 당겨냈으면 좋겠어요. 꼭 직무에 바로 매칭이 되는 것은 사실 조금 멋있지는 않잖아요. 너무 쉬워 보이고요. 그렇게 쓰려고 하지 마시고요. 근데 보면은 그렇게 해서도 붙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 너무 부담을 안 가졌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데 요즘 많은 분들이 조금 요즘 이슈가 너무 많다 보니까 네. 어떤 거를 선정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도 있을 텐데 주원쌤이 추천하시기에 좀 이런 이슈로 접근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몇 가지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네. 저는 문과생인데요. 근데 이제 학생들하고 이공계생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친구들하고 이야기 듣다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4차 산업에서 가장 이슈적인 부분들이 되게 뭐 바이오도 그렇고 뭐 통신도 그렇고 뭐 자동차도 있는데 저는 자동차가 되게 재밌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면 자동차 그러면은 이제 커넥티드 카라고 이야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무인 자동차, 예, 자율주행 자동차인데 그 자율주행 자동차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그러니까 이공계 같은 경우 기술적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우리 문과생들은 우리의 삶에 대한 영향을 어떤 것들을 미칠까를 접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무인 자동차가 만들어진다고 하면은 그 무인 자동차에서는 차가 자동으로 운행이 되기 때문에 유통과 물류가 바뀔 거예요. 물류업계가. 예, 당장 이제 운전하시는 분들이 일자리가 사라질 거고요.
예. 그다음에 그런 분들이 인간이 운전하는 것이 아니라 기계가 하기 때문에 사고에 관련돼 있는 개연성도 상당히 좀 줄어들 수 있을 거고요. 그럼 사고가 줄어든다고 하면은 보험업계에서의 변화가 분명히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예방이 되게 중요한 요소가 될 거라고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해요. 그러면은 자동차에서 보험업계를 지원하는 친구들은 사고율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고요. 또 다르게 물산에서 건설 파트에 접근한다고 하면은 자동차가 발생을 했고 자율주행차가 발생을 했고 그 자율주행차로 인해서 신호등이 사라지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연구에 의하면은 2026년도에 첫 도시, 신호등이 없는 도시가 생길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신호등이 없어지면 당장 여러 가지 부분의 설비가 바뀔 거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가 소유하는 것들이 아니라 단순하게 이제 타는 것, 사용하는 것들로 바뀌기 때문에 자동차에 관련된 여러 가지 서비스가 바뀔 거고요. 그 다음에 주차장이 줄어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타고 내리면 자동차는 따로 움직이겠죠. 그럼 주차장이 바뀌게 되면 건물에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들이 바뀔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건설할 때 어떤 식으로 건설을 해야 되고 어떤 전략을 수립해야 될지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 사건에 대해서 자동차라고 이 한 가지 사건에 또 다른 이야기도 할 수 있어. 디스플레이가 분명히 바뀐단 말이에요. 자동차가 운전을 이제 내가 안 해도 되니까 디스플레이가 등장을 할 거예요. 그럼 거기 디스플레이에서 뭐 하겠습니까? 영화를 보고 음악을 듣고 쇼핑을 할 건 말이에요. 그럼 채널 자체가 바뀌어요. 그럼 또 다른 쪽에서 접근할 수 있겠죠. 자동차의 한 가지 사건에 대해서 그 직종과 직무를 관심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좀 잘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 자동차를 이야기했지만 4차 산업이라고 하는 부분들, 우리 가까이 있는 것들, 스마트폰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잖아요. 삼성이라는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시고 그러한 영향들이 우리 직종과 직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여러분들이 좀 잘 생각해 보시는 게 그게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저는 이슈를 잠깐 말해달라고 했는데 툭 치니까 아주 뭐 술술술 그러니까요. 막 쭈루룩 나오는 게 너무 신기한데요. 그러면 이 주제는 진짜 하지 마라. 좀 이거는 너무 다 생각하는 주제고 네. 또 좀 안 맞기 때문에 이 주제만큼 피해라 하는 게 있다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거는 정말 생각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게 있어요. 학생들한테, 그러니까 네가 쓰고 싶은 거 써. 아무거나 해도 돼. 그러니까 이 주제를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지금 되게 흔한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고령화, 저출산, 학령인구가 줄어든다 이런 이야기들 너무 흔하기 때문에 하면 안 돼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그 흔한 이야기를 다르게 접근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제 자소서에 제가 이제 제 거에는 그런 거 쓴 게 있어요. 어릴 때 너무 장난꾸러기였거든요. 실제로 그 어른들이 되게 혀를 찼어요. 쟤는 나중에 큰 문제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는 되게 일상적인 이야기죠. 어릴 때 그런 이야기를 많이 네. 들었으니까, 장난꾸러기였으니까. 그럼 그거는 따지고 보면 쓰면 안 되는 소재인데 나는 그렇게 장난꾸러기였는데 그 꾸러기였던 애가 내가 삶을 돌아보니까 안 했던 게 있더라. 여자아이를 한 번도 안 괴롭혀봤더라고요. 네, 그리고 저는 하면서 도박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저는 포크도 한 번도 안 쳐봤고 화토도 한 번도 안 쳐봤어요. 정말로. 그러니까 안 했던 게 있는데 그게 뭐다? 내가 생각하는 원칙이 있구나. 나는 이런 원칙이 있으면은 그런 원칙을 지키려고 되게 노력하는구나. 그러니까 업무를 할 때 금융업, 특히 금융업에서 되게 강하죠. 모든 업무가 다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원칙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상당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실 보면은 평범한 그냥 장난꾸러기 이야기에서 원칙이 있는 사람 이야기를 끌어냈다는 거죠. 3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쓰면 안 되는 것은 없는 것 같고요. 써도 좀 지양하는 거,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고령화 이런 것들은 너무 흔하니까 누구나 쓸 수 있는 거니까 좀 지양했으면 좋겠어요. 왜? 처음부터 그렇게 써있으면은 인담자가 눈에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잘 안 볼 거기 때문에 좀 지양했으면 좋겠지만 그거를 또 다르게 각색을 하고 다른 눈이죠. 네, 다른 눈으로 또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소재는 정해져 있다. 꼭 써야 되는 소재. 제가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DT 이야기했고 자동차 얘기했잖아요. 쓰지 마. 안 돼. 그러니까 꼭 써야 되는 소재, 쓰면 안 되는 소재는 없지만 그 소재보다는 여러분들이 풀어나가는 그 사람의 통찰력, 그 사람의 관점, 그 친구가 그 직종과 직무에서 얼마나 깊은 고민을 해봤는가의 흔적들이 조금 빠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인사 담당자가 여러분의 자소서를 느긋하게 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좀 치고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을 좀 고민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네. 네. 좀 자소서 전체적이란 부분이랑 일맥상통하는 게 있는 게 뻔하게 접근하지 말라 이런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자, 저희가 아까 4번 항목, 여태까지는 공통 항목을 살펴봤다면 아까 이제 바이오로직스의 4번 항목까지 살펴봤었는데 삼성전자와는 다르게 다른 계열사들은 그동안 4번 항목이 없었는데 그 이유가 좀 있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은 삼성전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기업이죠. 매출액이 뭐 250조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엄청난 규모 있고 그 친구들 삼성전자에서 채용하는 것들을 보면은 이제 이공계생들을 중심으로 채용을 해요. 그러면 이공계 같은 경우 연구 개발이나 뭐 생산 관리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그 친구들은 업무를 딱 지시를 했을 때 공정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프로세스를 정확하게 체크를 못하면은 업무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만큼 직무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을 삼성전자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4번 항목을 통해서 직무에 관련돼서 이 친구가 얼마나 경험을 해봤는가, 어느 정도의 공정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는가가 궁금해서 4번에 넣었죠. 근데 삼성물산이나 삼성생명이나 화재 같은 경우 문과 중심으로 채용을 하는 이런 곳들은 사실 직무에 대한 역량보다는 직무 로열티는 중요합니다. 역량은 조금 다른 부분이고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꼭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직무 로열티는 중요하지만 이 친구가 직무를 얼마나 잘하는가 보다는 기본적으로 일을 잘할 수 있는 각도가 되게 중요한 거죠.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각도는 삶에 대한 자세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아나운서님들 전혀 마케팅이나 영업을 안 해보셨겠지만 사실 제가 확신하는 게 시키면 하실 거예요. 잘하실 수밖에 없어요. 잘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그래요. 뭐 사실 제가 뭐 태어날 때부터 인사하겠다고 태어난 것도 아니고요. 그쵸. 사실 지원할 때 인사부로 지원했던 것도 아닌데 인사부에 발령이 받았을 때 덜컥하고 정말로 겁이 나고 힘들었지만 한 3개월 지나고 나니까 하고 있더라고요. 엑셀 전혀 할 줄 몰랐는데 나중에는 마우스도 안 만지면서 엑셀 매크로 돌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시키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인사를 잘하려면 기본적으로 상대방에 대해서 상당히 객관적으로 접근하려고 하는 것들, 그다음에 규정에 대해서 상당히 준수하려고 하는 것들, 그다음에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세들, 이런 것들, 성실성, 집에 안 가고 일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 건데 이거는 타고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거죠. 회사에 들어오기 전부터 가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친구들이 내가 나쁜 마음을 먹고 회사에서 인사 승진시켜 준다고 뒷돈을 먹는다거나 다른 일을 하는 것, 영업도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다른 나쁜 방법으로 영업을 한다는 것들, 회사의 브랜드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훨씬 더 문과 계열에서는 영업관리, 마케팅, MD, 기획 이런 부분에서는 훨씬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4번 항목에서 직무에 관련된 있는 역량을 물어보는 것보다는 그냥 그런 것들을 안 물어봐도 충분히 여러분들을 2번을 통해서 알 수도 있고 그리고 다른 부분을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4번 항목은 굳이 안 넣어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아마 삼성도 그래서 안 넣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저희가 인문계열사의 자소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었고 그만큼 좀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지를 말씀해 달라고 했었는데 구직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게 있다면 저희가 마지막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제가 학생들은 항상 이야기인데요. 모든 것은 인과관계가 있어요. 당연한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자소서를 쓰는 것도 여러분 당연하게 그냥 써야 되는 거 아니죠. 우리나라 채용에서 특이사항이 자소서가 있는 거죠. 모든 나라가 자소서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소서를 왜 써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즉 인사 담당자가 자소서를 세팅할 때 어떤 기업은 지원 동기를 안 물어보는 기업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기업은 직무에 관련해서 상당히 디테일을 요구하는 기업도 있고요. 그러니까 인사 담당자가 이러한 자소서 항목들을 왜 세팅을 했을까를 조금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즉 인사 담당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려고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인사 담당자가 그럼 그러한 의도에 의해서 사람을 뽑으려고 하는 부분이 보였다면은 인사 담당자에게 다시 나를 보여줘야겠죠. 그러면 나를 보여줄 때는 어떤 스토리와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는데 그때 인사 담당자가 뭐야? 이 친구가 왜 이렇게 행동을 했구나. 이 친구의 각도, 이 친구의 기본적인 생각들을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 있게 왜를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두 개의 왜인 거죠. 그래서 인사 담당자는 왜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가에 대한 인사 담당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한 왜. 그 다음에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는 이 친구는 왜 이런 이야기를 썼을까? 나를 파악하게 해주기 위한 왜. 친절하다는 거. 여러분 좋은 자소서는 나에 대한 이야기가 왜 근거가 정확하게 들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 여러분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정확하게 좀 봤으면 좋겠어요. 태고를 많이 하시라는 거죠. 자소서를 쓰시고 썼다 지웠다 많이 하지 마시고요. 쓰시고 조금 멀리서 그러니까 이렇게 보라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조금 텀을 두시고요. 태고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리 내어서 읽어보시고 타자화시켜서 좀 보시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좋은 글이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요. 너무 부담 가지 마시고 좀 기노브로 썼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자소서라는 게 쓸 때는 굉장히 만족스럽게 잘 쓴 것 같다고 또 다음 날 보면은 이거를 내가 쓴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좀 자괴감이 몰려올 때가 있거든요. 그런 거를 대비해서 좀 쓰기 전에 침착하게 나를 돌아보고 또 상대방의 의도를 파악해보는 왜 집중해보라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더 빅스터디의 정주현 강사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잡정보센터 1부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신세미 캐스터와 함께하는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100만 취준생들의 인권을 위해 열리라는 코너입니다. 취준생 인권위원회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 (7,300개) 기업의 참여로 배우면서 일하는 능력 중심 일학습 병행제. 일학습 병행제로 꿈을 향해 달리고, 일학습 병행제로 직무 능력을 배우고. 스펙보다 능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능력 중심 사회는 일학습 병행제로부터. 힘들지? 취업 준비는 잘 되니? 저야 잘 준비하고 있죠. 아빠는요? 아빠도 앞으로 잘 준비해야지. 청년의 내일도 작년의 내일도 준비가 앞으로를 만듭니다.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어느새 노후를 걱정하는 당신에게 더 넓어진 장년 고용 서비스가 함께합니다. 아빠 출근한다. 나도 같이 가. 내 일을 향해 앞으로, 내일을 향해 앞으로, 함께 앞으로. 한국 직업 방송을 보면 취업이 보입니다. 네, 성공첩의 시작 잡정보센터 2부의 문을 또 활짝 열어봤습니다. 저희가 2부에서는요. 취준생들의 인권을 지키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취준생 인권위원회가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을 알아보는 일자리 방방곡곡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일자리 방방곡곡. 오늘은 수원으로 가보겠습니다. 임진욱 주무관님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원고용복지 플러스센터의 임진욱입니다. 네, 주무관님 오늘 수원에는 어떤 채용 소식 준비되어 있나요? 이번 주 소개해드릴 수원 지역 구인 기업은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위치한 사회복지법인 부솔복지재단입니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치료 및 복지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으로 채용 분야는 사회복지사 1명입니다. 장애인 활동보조사업 전담자로 행정 업무와 상담, 전자바우처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지원 요건은 초대졸 이상 사회복지 계열 전공자로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하여야 하며 장애인 활동보조 경력자와 운전 가능자를 우대합니다. 주 5일 근무로 급여는 연 1,880만 원 이상, 연 2,200만 원 사이이며 60% 상여금이 별도 지급됩니다. 접수 마감일은 7월 19일까지이며 사업장 자사 지원서 양식이 별도로 있는 구인건이니 관심 있으신 구직자분들은 워크넷 구인정보 확인 후 구비 서류를 준비하여 방문, 팩스,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사회복지사 1명을 채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관심 있는 구직자 여러분들은 많은 지원 바랍니다. 주무관님 바로 다음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구인업체는 화성시 영청동에 위치한 주 서린 메디케어이며 채용 분야는 메인 매출, 장부정리, 급여 업무를 수행할 격리회계사무원 1명입니다. 지원 요건은 ERP 가능자로 고졸이상 학력 및 3년 이상 관련 경력 소지자의 경우 응시 가능하며 청년층 및 전산 세무회계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합니다. 주 5일 근무로 급여는 연 2천만 원 이상, 연 2,400만 원까지 면접 시 협의 조정됩니다.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워크넷을 참조하여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방문 또는 이메일로 지원하시기 바라며 접수 마감일 7월 31일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격리회계 사무원 1명을 채용한다고 합니다. 관심 있는 취준생 여러분들은 지원 자격과 우대사항 잘 체크하셔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서울의 박가혜 주무관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고용센터 박가혜 주무관입니다. 네, 오늘 서울에는 어떤 채용 소식 준비되어 있나요? 네, 첫 번째 알려드릴 소식입니다. 서울 용산구 두터바이로에 위치한 하늘들에서 웹디자이너 1명을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학력은 무관하며 1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상품 상세 페이지, 홈쇼핑, POP 제작 등을 담당하게 됩니다. 포토샵, 일러스트 등 사용 가능자와 인근 거주자를 우대합니다. 급여는 연봉 2,600에서 3,000만 원 이하입니다. 접수는 이메일을 통해 이력서, 자기소개서, 포트폴리오 등을 제출하시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워크넷을 참고하여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웹디자이너 1명을 채용한다고 합니다. 채용 시 마감되는 구직건이니까요. 빠르게 지원하셔야겠습니다. 주무관님, 바로 다음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서울 금천구 가산 디지털로에 위치한 태양 SM 주식회사에서 온라인 MD 1명을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초대졸 이상의 학력이 필요하며 3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쇼핑몰, 홈쇼핑, 오픈마켓 영업 및 판매 관리 및 사이트 운영 등을 담당하게 됩니다. 문서 작성, 프리젠테이션 사용 우수자와 운전 가능자를 우대합니다. 급여는 연봉 2,800만 원 이상입니다. 접수는 이메일을 통해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을 제출하시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워크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채용 시 마감되는 구직건입니다. 관심 있는 구직자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 바라겠습니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일자리 방방곡곡 경기와 서울 지역의 채용 정보 알아봤습니다. 네, 국회에서 취업준비생의 인권을 위한 보호법 제정을 추진 중인데요. 이렇게 국회에서 취준생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움직임이 있습니다. 네, 잡정보센터에서는요, 취준생들의 인권을 지키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취준생 인권위원회가 있습니다. 네. 그동안 몰라서 넘어가고 또 취업시장의 약자라서 알면서도 넘어가야만 했던 그런 불편, 부당한 일들 많이 겪으셨을 텐데요. 오늘 이 코너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해소하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준위 안방 대감이시고요. 트러스트원 취업 컨설팅의 송진원 컨설턴트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송쌤, 저희가 그동안 정말 취준위를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진행해 주셨는데 이게 할 때마다 정말 열받는 일이 계속해서 파도 계속 나오는 상황인 것 같은데 저희가 취준위를 좀 남다르게 시작한다는 의미에서 취준위원장으로서 시작부터 조금 한마디 해주신다면 처음부터 좀 전투력을 끌어올려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나올 때마다 이제 분노를 하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는 조금 천천히 하려고 하는데 일단은 제가 이제 노무사 업무를 하다 보면 최근에 진짜 인사 또는 채용에 대한 이슈들을 많이 접하게 돼요. 그래서 인사 컨설팅에 대한 수요도 많아지고 있고 그래서 그만큼 뭔가 기업에서 지금 많은 인식들을 하고 있고 또 저희 취업준비생들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들이 조금씩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아직은 저희가 갈 길이 멀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방송 또는 저 개인적으로도 계속 활동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많은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네. 원래 송쌤이 좀 열받는 이야기를 하실 때 눈이 좀 빨개지시는데 오늘은 시작부터 굉장히 붉은 빛으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네, 그럼 오늘도 수고해 주실 2부의 도우미 신세미 캐스터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세미 캐스터도 이제 여기서 온갖 정말 열받는 사연들을 많이 전해주셨는데 그동안 좀 이런 사연들을 소감해 준 소감이 어때요? 근데 파도 계속 나오는 것 같고요. 언제쯤 해결될지 국회에서 빨리 법안이 통과가 됐으면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열받는 만큼 힘차게 망치를 때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진원쌤이 준비하신 주제는 어떤 건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취준생들에게 합격 통보만큼 최고의 선물은 없을 것 같은데 만약 그 MC분들은 원하는 기업에 합격했는데 갑자기 채용 취소가 통보됐다. 어떠실까요? 취소요? 네. 합격을 해서 이제 전 부모님한테 다 알리고 친구한테 다 알렸는데 취소가 됐다고 하면은 이건 뭐
방송에서 못할 말을 많이 그래요. 해야겠죠. 아예 그냥 불합격하는 것보다 더 기분이 나쁘고 네. 오히려 이제 실망감이 클 텐데요. 이런 억울한 사연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사실 주변에 정말 많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주제로 채용 취소에 관한 갑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도 또 굉장히 좀 열변을 토하는 자리가 될 것 같은데요. 신세미 캐스터가 안건을 먼저 소개해 주도록 하시죠. 네, 정말 상상만 해도 끔찍하기만 한 입사 취소에 대해서 잘 나타난 사례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취준생 29살 A씨는 우여곡절 끝에 지난달에 한 출판사로부터 최종 합격 통보를 받게 됐습니다. 부모님과 지인들의 축하 속에서 설레는 첫 출근을 기다렸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서 청천벽력 같은 문자 한 통이 날아왔습니다. 귀하의 합격이 취소됐음을 알립니다. 이게 그 내용인데요. A씨는 그 당시 상황에 눈앞이 캄캄하고 또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치는 듯 했지만 회사로 다시 문의를 했습니다. 그때 담당자로부터 원래 그만두기로 했던 사람이 변심해서 어쩔 수 없다. 이 상식 밖의 말을 듣게 됐습니다. 네. 따라서 오늘 취준생 인권위원회 안건으로는 취준생을 울리는 입사 취소 만행, 해결 방안은 없는 것일까입니다. 네. 안건 소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취준생 A씨가 겪었던 당시 상황을 정말 황당하고 네. 이해도 안 되는데요. 기업 스스로도 채용이란 정말 중요한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알아보지 않은 점도 정말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입사를 하지 않은 것도 오히려 좀 다행이라고 느껴지긴 한데 취준생들의 입장에서는 그만큼 좀 취업이 힘든 상황에서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쌤, 이것도 좀 취준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갑질 중에 하나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네, 기업이 채용이 확정되기 전에 이렇게 구직자에게 일방적으로 합격 취소를 통보하는 것은 명백한 갑질입니다. 아까 전에 그 사례에 더해서 실질적으로 모 언론사에 합격했던 28살의 A씨의 사례를 들어보면은 네. 지금 개인 사정이 생겨서 첫 출근을 일주일 정도만 미뤄달라고 했는데 회사 측에서는 그럴 거면 다른 회사를 가라라고 하고 또 채용 취소를 바로 했다고 해요. 이처럼 뭔가 청년 실업률이 되게 최악을 치솟는 가운데 이런 것들은 구직자의 의욕을 꺾어버리기에 충분하기 때문에 네. 충분한 갑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또 그리고 취업 포털 사이트에서도 그런 거를 조사한 결과가 있다고요? 그렇죠. 한 취업 포털 사이트에서 구직자 한 900명을 대상으로 합격 후 회사 측의 번복으로 채용이 취소된 경험이 있냐 물어본 네. 결과에 따르면 전체 결과 중에 30%에 넘는 수가 그렇다고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네, 30%면 10명 중에 3명은 정말로 실제로 그런 일들을 겪고 있다는 건데 생각보다 좀 주변에서 흔히 일어나고 있는 일 같아요. 그렇죠.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채용 취소를 당하고도 그중 80%의 학생들 또는 취업 준비생들은 그냥 넘어갔다는 사실입니다. 앞서 소개된 사례에서 취준생 A씨도 이렇다 할 방법이 없어서 그냥 어떻게 될지 몰라서 다른 기업에 지원을 다시 했다라고 했고요. 뭐 그런 도중에 뭐 친구들에게 밥도 샀고 그쵸. 부모님에게도 합격을 알렸는데 좀 어떻게 될지 대략 난감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저 같아도 이런 일을 겪은다면 좀 기분은 나쁘더라도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될지 좀 감이 안 잡힐 것 같거든요. 또 그리고 또 이런 걸 이의 제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좀 절차가 꽤 복잡해질 것 같아서 취준생들은 하루가 좀 시간이 아까우니까 그냥 묻고 넘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죠. 취준생이나 보통의 기업들은 이런 입사 취소가 생각보다 흔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또 근로계약서 쓰기 전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내가 채용이 확실히 된 게 아니구나 하고 그냥 체념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법리적으로 봤을 때 명백한 부당 해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이상혁 한국노총 법률원 그 노무사의 말을 인용해 보자면 법률상에 좀 따져봐야 되는 것들이 있긴 하지만 부당 해고 사례에 해당하고 실질적으로 서명 계약서가 없어도 구직자가 공고를 보고 지원을 했고 자기소개서와 이런 걸 제출한 다음에 면접을 보고 회사 측에서 최종 확정 통보를 받았다면은 구조적으로 이 근로계약이 성립했다고 보여진다고 합니다. 네, 자, 이 내용을 한 번 더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회사에 입사를 해도 계약은 하지 않았지만 구직자가 공고를 보고 지원을 하고 면접을 거쳐서 채용 확정을 통보받은 거기 때문에 구조적으로는 계약이 성립한 것이고 그러면 이렇게 바로 입사 취소라는 건 부당 해고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런 기업을 대상으로 법적으로 좀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나요? 네, 법원에서 이것을 판결한 것을 잠깐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채용을 내정한 것만으로도 이미 사실상의 근로계약이 체결됐다고 하면서 한 서울의 고등법원은 지난 판결에서 경영 악화 때문에 채용을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입사 취소를 한 건에 대해서 이미 신입사원을 모집하는 것 자체가 근로계약의 청약의 유인이 된 것이고, 그다음 회사에서 요구하는 서류 전형과 면접을 합격해서 실질적으로 응하는 것은 근로자가 청약에 해당한다. 그다음에 최종 합격 통보를 한 것은 이 청약에 대해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한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근로계약이 성립됐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뭐 이런 것들 떠나서 취준생들 입장에서는 뭔가 이 소송을 진행하는 것들이 시간적인 또는 물리적인 비용도 부담되는 것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뭔가 피해를 보는 것은 구직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좀 주로 대기업 채용을 다루고 있고 히든 챔피언스 기업에서는 강소기업들을 다루고 있는데 이런 채용에 관해서는 소식들을 좀 접해본 적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대부분 대기업에서는 이런 것들이 시스템화가 되어 있고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중에 일부 이제 이 노무 지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진하거나 아니면 알고도 준법 의식이 낮기 때문에 뭐 그런 경우 있으면은 리스크 지고 그냥 벌금 물지 뭐 이런 식의 인식이 좀 팽배한 것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구직자들이 이런 게 보통 하게 되면 민사소송은 보통 한 평균 2년 정도 걸리게 됩니다. 2년 동안 이런 입사 취소한 거를 바탕으로 뭔가 다투기에는 사실 우리가 여력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하루빨리 취준생 보호법이 빨리 발의가 됐는데요. 지금 개정이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 오늘 입사 취소로 인한 갑질 문제가 처음에 발의하셨을 때만 해도 너무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서 주변에 이런 일이 없겠거니 했는데 아까도 뭐 30%가 그런 일을 당한 적이 있다고 하니까 실제로 이런 문제를 당한 사람이 한둘이 아닐 텐데 앞으로의 추세가 좀 어떻게 될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그래서 대부분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은 숫자로 보면은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압도적으로 많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까 30%의 수치가 나온 것 같고, 일단은 저희 방송에서 이렇게 취업 준비 인권 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큰 진전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를 비롯해서 취준생 보호법이 국회의원 여러 명에 의해서 발의가 현재 된 상황이고, 네. 지금 뭐 국내외 사례조사라든지 이해 관계자 또는 관계자 이제 전문가들의 입장을 듣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를 넘어서 국민인권위원회 같은 경우는 구체적인 공개 방안과 이런 그 연구 용역 등을 거쳐서 2019년 6월 정도까지 세부 방안을 확정하고 채용 절차법 등 관련법을 제정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취준생 보호법이 발의되어 있다고 하셨는데요. 발의 내용에는 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금 화면으로 아마 보시게 될 것인데요. 네. 구인자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네. 구인자는 채용 공고 시에 근로계약서상의 종사 업무, 근로시간, 임금 등 주요 법적 필수사항을 구체적으로 고지해야 된다. 두 번째,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어학점수, 교환학생 경험 등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경험들을 기초심사 자료로 기재하지 않아야 된다. 또는 구직자의 지식재산권을 자신에게 귀속되도록 한 구인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마지막으로는 구직자가 채용 과정에서 불공정한 처우를 당한 경우에는 이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신고를 받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를 조사해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저희가 입사 취소에 관한 거는 이 마지막 항목에 조금 적용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네, 일단은 저희가 지금 인사 담당자들도 이런 걸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알고서 악용하는 경우도 많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그 인사 노무 지식이 중요해진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만약 이런 경우를 당했다고 한다면 일단은 재차 확인을 해야 됩니다. 네. 바로 민사소송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재차 확인을 해서 내가 이미 채용 합격 통지를 받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권리가 있다. 이 부분 확인을 부탁드린다고 하고 그쪽에서 만약에 그래도 안 된다고 했으면 그게 만약 법률 위반인 사항이면은 제 생각에는 이거를 민사소송 가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고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를 한다든지 도의적으로 또는 사회적인 책임으로 이 회사를 뭔가 압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렇게 진원쌤이 소개한 개정안들이 발의가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 효력이 나타나지 못하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 순간까지도 굉장히 이런 입사 취소나 불평부당한 사례를 겪는 학생들은 지금은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입장일 텐데, 그런 분들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행동이나 그런 요령 같은 게 좀 있을까요? 뭐 당장 하는 것은 사실 저도 어저께 저희 회사에 면접을 봤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대기업은 뭔가 서로 어떤 것들을 얘기해야 되는지 명확합니다. 근데 이제 중소기업들은 사실 뭔가 체계가 잘 갖춰져 있지 않고, 그렇다 보니까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뭔가 얘기할 것들이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만약에 이런 것들이 좀 이슈가 있다고 한다면 대화를 통해서 내 권리가 있음을 주장하는 것이 첫 번째, 그다음 그 주장한 것에 대해서 회사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두 번째, 그다음 반응한 것에 대해서 이게 법률적 위반이 있으면 이 법률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데 이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해 달라고 소통을 하는 것이 사실 가장 현실적이고, 이런 그 법률안이 발의되기 전까지는 그렇게 조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마지막으로 안건에 대해서 쌤의 손절살인 한마디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얘기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저도 어저께 면접을 봤는데 어쨌든 구직자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구인자에 대비해서 조금 아무래도 상태가 조금 낮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어저께 궁금한 것이 없냐라고 질문을 드렸는데 그분 또한 명확하게 이제 궁금한 게 얼마나 많겠어요, 맞죠? 뭐 임금 수준이라든지 기업의 조직 문화라든지 궁금한 게 많을 거예요. 근데 잘 질문을 못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제가 일단 말씀드리긴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권리는 이제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이 형성되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는 동등한 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어차피 이해관계로 만났으니 이해관계를 철저하게 따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쌤이 한마디까지 들어봤는데 또 마지막으로 신세미 캐스터한테도 만약에 합격 통보를 받았다가 취소를 받았다면 기분이 어떨지 좀 기업 입장에서, 아니 취준생의 입장에서 기업에게 한마디를 해준다면. 저도 사실 똑같은 경험이 있었거든요. 아, 진짜요? 네, 회사는 아니었는데 카페 아르바이트를 했다가 한 이틀 일하고 갑자기 취소가 됐어요. 그 전에 일하던 분이 유럽 여행을 가서 구한 거였는데 다시 돌아오겠다고. 그래서 똑같은 경험이 있는 경험자로서 진짜 그 기분이 어떤지 알거든요. 그래서 빨리 그 인식이 먼저 개선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기업에도 빨리 정보, 이런 노무 정보 같은 게 좀 잘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바로 옆에 이렇게 부당해고를 당하는 네. 사람이 있었는데 네. 그래서 첫 번째 사례를 그렇게 망치를 세게 뿌려주신 것 같은데. 30% 중 하나가 저였어요.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취준생 인권위원회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송진원 컨설턴트 그리고 신세미 캐스터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잡정보센터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하반기 대기업 공채 특집 여름날의 기적은 계속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